안녕하세요. 시모의 못된 인성을 감귤 따듯 시원하게 꺾어버린 30대 여자입니다. 우선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제주도 토박입니다. 제 고향 제주엔 좁은 입으로 내친 말,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넓은 치맛자락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시모를 보며 정말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누구도 그러지 않는데 유독 시모만 막장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제주 바람보다 거칠고 매서웠던 시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전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어요. 제주도는 워낙 지역사회가 좁아서 동네에 누가 사는지 훤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 남편네는 그저 감귤 농사를 크게 하는 삼촌네였어요. 제주도에선 동네 어른들의 성별 구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시장 어귀에서 작은 고기국수집을 하고 계셨기에 그저 부잣집으로 보이는 남편네를 약간 부러워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남편과 마음이 맞아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보던 사이니 남편과 마음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빤 육지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다들 학교 졸업하면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가고 싶어 하잖아. 글쎄, 난 여기가 너무 좋은 걸. 부모님 감귤 농사도 이어받을 생각이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어. 전 그 당시 남편과 연애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하던 중이었어요. 저도 딱히 제주를 벗어날 생각이 없었는데 또래 남자들과 달리 계속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이 절 안심시켰어요. 항상 가족을 챙기는 남편의 성격이라면 계속 고향에 살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절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딸, 엄만 네가 육지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도 알겠지만 제주도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영호랑 결혼하더라도 넌 서울 올라가서 살아. 싫어, 엄마. 난 평생 엄마 아빠 옆에 착 붙어서 살 거야. 엄마 식당 일도 돕고 아버지 낚시 다녀오시면 서울에선 비싸서 못 먹는다는 회도 실컷 먹고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딨어, 엄마. 안 그래요, 아버지? 내 생각에도 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우리 딸이랑 계속 같이 살면 좋겠지만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말이 괜히 있겠니? 그땐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서운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만만치 않게 저와 남편에게 서운해 하셨는데요. 일단 제 결혼 과정에서 부모님이 가장 속상해 하셨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주도살이, 둘째 제주살이도 모자라 제주 시댁살이. 그 당시 감귤 농사를 크게 하는 시댁의 특성상 큰아들이 남편의 일손은 누구보다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저 역시 어차피 고향에 살 거면 시댁에 들어가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일단 결혼 전부터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절 유독 예뻐하셨거든요. 아유, 난무니 얼굴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되겠다. 네? 식사 조금밖에 안 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드세요, 할머니. 아니, 네 얼굴이 하도 복스럽고 예뻐서 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얼굴이 둥글둥글 반질반질한 게 감귤 달린 것보다 더 예뻐. 시할머님은 이렇게 매번 제게 복스럽고 예쁘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어른들은 빵 터져서 웃으셨고 전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죠.
남편은 절 복귤이라며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시댁 분위기라면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시모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요. 너 정말 시집살이 괜찮겠니? 혹시 이 집 재산 노리는 거면 꿈 깨는 게 좋을 거다. 너한테까지 갈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널 위해 사는 소리야. 시몬 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며 자꾸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해댔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시부나 시할머니가 먼저 나서서 시모에게 한 소리를 해주셨죠. 넌 웬만하면 입 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네가 말할 때마다 속 뒤집히니까 웬만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당신 어머니한테 혼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기특하게 시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당장 문희한테 사과해. 아이고, 그래요. 나 같은 건 뭐 뒷방에나 있어야지. 사랑스러운 며느리랑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이 못된 시모 나갑니다. 저 말하는 뽐새 좀 봐라. 며느리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참에 아예 나가버려라. 하지만 결혼 초기엔 이런 광경을 보는 게 오히려 가시방석이었어요. 시할머니만 안 계시면 시모가 절 위아래로 째려보고 혀를 끌끌 차고 누가 봐도 너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 라는 기운을 팍팍 풍겼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교도 부리고 시모에게 선물 공세까지 퍼부었어요. 어머님, 저번에 물가 나가기 춥다고 하셨죠? 이거 니트 가디건인데 시장 지나가다가 색이 어머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시장? 또 너희 친정 고기국수집에 갔구나? 넌 시댁살이 한다는 애가 하루가 멀다고 친정에 가니? 가서 뭐 시댁 흉이라도 보는 거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시댁 흉을 왜 봐요? 정말 어머님 생각나서 사온 거라니까요. 시모는 선물까지 사온 절 그렇게나 트집 잡더니 옷은 잘만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시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부가 절 불러 괜찮냐고 다독여 주실 정도였어요. 세아가 네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네 시모가 좀 툴툴거리긴 해도 나도 그렇고 네 시할머님도 그렇고 언제나 네 편이잖니. 네가 하도 예뻐서 네 시모가 질투하는 모양이다. 시아버지 말씀처럼 정말 단순히 질투였다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모는 절 두고 시할머님과 계속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손 빠른 거 다들 봤나 몰라. 장정 두 사람이 할 일을 우리 문희가 혼자 척척 해내더라니까. 참나, 그거 감글 몇 개 딴 거 가지고 가장이 심하시네요, 어머님. 전 오늘 몇 바구니나 딴 줄 아세요? 너? 너 오늘 일한다고 나와서 마신 커피가 몇 잔인 줄 알겠다. 넌 귤바지 커피숍인 줄 아니? 나와서 방해만 할 거면 나오지도 말어. 시모와 시할머님의 싸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떨 땐 제가 있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하루는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모여 고기를 구워 먹을 때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식당에서 삶은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물에 빠진 고긴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모가 먹기로 한 소고기는 안 내오고 수육을 한 냄비 삶아서 내오는 거예요. 아니, 돈베고기구만. 소고기 사둔 건 어쩌고? 그래. 우리 손주 며느리가 소고기 좋아하는데 그걸 내오지. 무슨 돼지고기를 이만큼이나 삶았어? 제가 먹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며느리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먹고 싶다는 대로 해다 바쳐야 돼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돈베고기 좋아해요. 아버님, 할머님, 저 먹을게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어서 앉으세요.
이쯤 되면 오히려 제가 시모를 힘들게 하는 나쁜 며느리 같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할머님하고 어머님하고는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괜히 가운데 있는 내가 너무 불편해. 아버님도 어머님 편 한 번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 그게 예전에 엄마가 크게 잘못하신 일이 있어서 그래.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정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엄마를 못마땅해 하실 일이 있었거든. 나도 그 일을 생각하면 엄마가 좀 밉기도 하고. 저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캐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집안 망신이라고 말하길 꺼리더라고요. 여보, 나 서운해. 나도 이 집안 며느리자 한 식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야 나도 어머님하고 할머님 사이에서 처신을 잘하지. 그러니까 대체 뭔 일인지 말 좀 해주라. 어? 아휴, 정말 꼭 알아야겠어? 괜히 엄마하고 사이만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사실 예전에 엄마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돈 문제였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바람이라뇨? 저는 헉하고 대답을 못 이을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겁봐. 당신 놀랄 거라고 했지? 엄청 심각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감귤밭에서 일 도와주던 삼촌이랑 밖에서 아버지 몰래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했나 봐. 더 큰일 나기 전에 할머니한테 걸리긴 했지만 그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할머니가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화병으로 글쎄 입원까지 하셨다니까. 그게 20년도 더 된 얘기야. 그래서 할머님이 어머님을 미워하시는구나. 아우, 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할머님이 왜 그렇게 어머님에게 잔소리를 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진 바람은 용서해도 할머니까지 뒤로 넘어가게 만든 건 절대 용서 못한다는 입장이야.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마을에서 엄청 유명한 효자잖아. 남편 말처럼 시부는 동네에서 효자상을 받을 정도로 시할머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였어요. 젊었을 때 집안 어른들이 육지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도 시할머님을 모셔야 한다며 제주에 남을 정도였죠. 그 사건 이후로 할머니하고 엄마 관계는 계속 냉전이야. 당신 가운데서 많이 불편하지?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도 이런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서 먼저 나서서 당신을 챙기질 못했네. 아니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해야지 뭐. 그때부터 전 시모에게 잘 보이길 관두고 그저 시할머님과 시모 사이에 끼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피해 다녔어요. 제가 할머니께 어쩌다 과자라도 사다 드리면 시모가 어김없이 저 들으라고 신세 한탄을 해댔지만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한텐 누가 대체 시어머니인 줄 모르겠네. 네가 아무리 시할머니 편에 붙어봐라. 내가 오래 살지 어머님이 더 오래 사시겠니? 시모는 한탄으로 모자랐는지 어느 날부터 자꾸 미신을 들먹이며 이상한 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하루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현관에 소금까지 뿌리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왜 뿌리세요? 혹시 네 옆에 귀신 붙어 있을까 봐 뿌린다. 너 들어오고부터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혹시 너 따라서 나쁜 애군이라 들어왔으면 어쩌냐? 그럴 땐 소금이 최고야. 저는 시모의 행동에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의 기묘한 행동은 심해져 갔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어디 재수없게 문지방을 밟어? 너 때문에 나까지 재수온 붙으면 책임질래? 아유, 오늘 하루도 망했네, 망했어. 어머님, 문지방은 문 열고 나오다가 딱 한 번 밟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수시로 문지방 밟고 드나들잖아요.
어디 너랑 같니? 같어? 넌 객식구 아니야. 엄연히 따지면 남이지, 남.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문지방 밟고 서 있는 게 잘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시모는 제게 회개한 미신을 들먹이며 절 구박했어요. 그나마 제겐 든든한 지원군인 할머님이 계셔서 견디고 살았지. 할머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정말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할머님, 저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전 할머님 안 계시면 못 살아요. 아이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 내 나이가 벌써 90이야. 그래도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 늙은이가 좋다니 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정말이에요, 할머님. 제가 증손주도 안겨드리고 감귤도 열심히 딸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제 편 해주셔야 돼요. 시할머님은 제 간절한 바람처럼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정정한 모습으로 늘 곁에 계셔 주셨어요. 자, 문희야, 이거 받아라. 이건 베네 쪼고리하고 아기 구더, 아기 담요다. 원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해줘야 하는데 저것은 그런 거 챙길 위인이 아니니까 나라도 챙겨야지. 이거 받고 건강하게 아기 잘 키워라. 감사해요, 할머님. 할머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 아기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는 시모가 정색하면서 할머님 말씀에 말대꾸를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어련히 안 챙길까 봐요. 어머님 이러시는 것도 오지랖이세요. 뭐? 오지랖? 너 말 다 했냐? 너 허구나 미신에 빠져서 무당 찾아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그거 뻔히 알면서도 너도 오죽 속상한 일이 많아서 저런데 한풀이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 게다. 근데 뭐라고? 나한테 오지랖을 부린다고? 네, 말씀 잘하셨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시니까 제가 속상해서 무당까지 찾아가서 속풀이 좀 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시모는 시할머님에게 언성까지 높이며 대들었고 밖에 있던 시부가 달려와 말린 후에야 겨우 진정할 정도였습니다. 당신 당장 어머니께 사과 안 드려? 어머니 연세가 얼만데 감히 언성을 높여? 참나, 어머님 저렇게 정정하신데 혹시 몰라 나보다도 오래 사실지. 난 절대 사과 못해요. 두 분의 싸움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전 결국 친정에 와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럴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제가 친정에 가게 된 건 남편의 제안 덕분이었어요. 여보, 당신 시집살이 한다고 친정에 가서도 얼마 못 입고 오곤 했잖아. 이참에 장인어른 장모님 곁에서 마시는 것도 실컷 먹고 푹 쉬다 오는 건 어때? 나도 두 분 괜찮으면 이참에 처가에 자주 가서 사위 노릇 좀 하고 싶어. 물론 부모님은 제가 친정에 좀 있고 싶다고 하니 정말 크게 기뻐하셨죠. 집에 외부인들이 들락거리면 부정 탄다고 아예 한 달 동안 가게 문까지 걸어 잠그셨습니다. 딸, 내가 너 임신 내내 삼신 할망께 얼마나 기도드린 줄 아니? 할망께서 엄마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딸이 손주까지 데리고 집에 왔나 보다. 정말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엄마.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건 이 사위 잘못이 큽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감귤농사 돕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때까지 못한 사위 노릇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긴 자네 장모가 사실 딸보다 더 아끼는 건 사위인 걸 모르는구만. 자, 이렇게 우리 손주까지 왔는데 어서 밥이나 먹자고. 자네 장모가 씨암탉 잡아서 미역국에 넣는다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어. 시댁에서 시할머님과 시아버님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긴장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편한 친정집에서 엄마 아빠 밥도 먹고 푹 쉬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먼저
이런 제안을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자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앞으로 아이 키우다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과 보낼 시간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잖아. 우리 효도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효도하자. 당신이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모시느라 몸고생 마음고생 많은 거 항상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사인으로 잘하고 싶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당신이 좋은 며느리인 것처럼 좋은 사이가 될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지난 몇 년간 시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게 모두 녹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남편의 말처럼 제 부모님과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거라곤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친정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몸조를 끝낸 전 무사히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고 농사일을 돕고 그러다 종종 시모와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또 둘째까지 낳았고요. 바쁘지만 행복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 둘째가 새벽부터 깨서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순한 둘째였는데 그날은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온 집안 사람들 잠을 다 깨울 정도였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손주가 어디가 불편한 모양이다. 이렇게 크게 우는 녀석이 아닌데. 아유, 새벽부터 아주 시끄러 못 살겠다. 애 좀 달래봐. 귀청 떨어지겠네. 아기 울음소리에 심호까지 나와 무슨 일 있나 들여다볼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시할머니가 조용하시더군요. 평소였으면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식구들 잘 자고 있나 살피셨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크게 우는데도 잠잠하신 게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길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아기를 안기고 할머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님, 아직 주무세요? 저 문이에요. 아기가 너무 시끄럽게 우는데 아직 주무시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사방의 아기 울음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방 안엔 할머님이 너무나 고운 모습으로 잠들어 계셨어요. 미소까지 살짝 짓고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다들 이리 좀 와보세요. 할머님이 이상해요. 할머님은 생전 제게 보여주셨던 그 인자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아마 할머님과 이별을 알고 저희 아기가 새벽부터 그렇게 울었던 걸까요? 그때 할머님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다들 호상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슬프지 않은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할머님을 떠나보내며 온 가족이 다들 슬퍼했습니다. 딱 한 사람, 저희 시모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가시는 순간까지 좋은 것만 누리고 가시잖아. 생전에 며느리한테 수발받아, 손주 며느리한테 대접받아. 전생에 무슨 복이 많으셨나 몰라. 시모는 할머님의 장례 끝까지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뚱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시아버님과 싸우기도 한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은 장례 내내 식사도 잘 못하실 만큼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할머님을 보내드리고 이젠 시모를 말릴 사람이 없으니 시모는 갈수록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떨 땐 아예 집안에 부적을 붙이기도 했어요. 시할머니 보셨다면 아마 경을 치셨을 텐데요. 든든한 지원군을 잃은 전 그저 아이들 키우는 데만 매달리며 최대한 시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 이마에 침 발랐어. 내가 더럽다고 닦으니까 이래야 재수가 좋다고 계속 발랐어. 때로는 시모의 이런 행동들이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애써 믿으며 아이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거
할머니가 정우한테 나쁜 일 생기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닦아줄 테니까 할머니한텐 닦았다는 말 하지 말까? 속상해 하실라. 하지만 아이도 눈치가 있는지라 갈수록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첫째가 하도 외가에 가고 싶다고 졸라 남편에게만 말하고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외할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덥석 안겼고요. 그런데 평소라면 아이를 덥석 안아주셨을 엄마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엄마를 부축했어요. 아휴, 얼마 전부터 자꾸 가슴이 아프네. 멍울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큰 병이면 어쩌려고요. 나랑 당장 병원 가봐요. 아픈 데 있으면 제발 참지 말고. 그러면 나 속상해 정말. 전 아이를 친정 아버지께 맡기고 엄마 당장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큰 병일까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만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전 그동안 부모님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한 절 자책하며 엄마 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았죠. 엄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 수술 받고 치료 잘 받으면 요즘 암은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우리 치료 열심히 받자. 어? 엄마도 이 나이 때 병치레 한 번씩은 다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웃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엄마가 깨끗하게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남편과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보고 병원을 지켰어요. 남편도 시댁의 사정을 말하고 당분간 감귤 농사인 손을 아예 떼겠다고 말하더군요. 시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제 손까지 꼭 잡아주셨지만 시모는 펄쩍 뛰며 농사 걱정부터 하더군요. 아니 지금 제일 바쁠 시기에 둘이나 농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면 어쩌니? 요즘 돈을 아무리 줘도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휴, 정말 사부인은 왜 하필 이렇게 바쁠 시기에?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럼 저희 엄마가 농사일이 바쁜지 안 바쁜지 따져가면서 아프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 이 집안에 농사일 도와주러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저 며느리이기 전에 저희 집의 귀한 딸이라고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시모 말을 받아치며 화를 내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몰래 제 뒤에 소금을 뿌린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생각 같아선 시모에게 소금 한 포대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혹여 저희 엄마한테 부정 탈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혹시 나쁜 귀신이 붙어왔을지 모른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아예 팥을 넣은 항아리까지 저희 방 앞에 두었어요. 못된 귀신이 붙은 건 바로 시모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답니다. 저는 속상할 때마다 엄마 병실에 가서 마음을 달랬어요. 엄마, 이번에 항암한 건 좀 어떤 것 같아? 전보다 통증에 좀 효과가 있어? 글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요즘 갈수록 피곤하고 열이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만 항암 치료를 하고 급격히 떨어진 체력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그만 폐혈증을 얻어 호흡 곤란까지 오고 말았고 결국엔 의식불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엄마 내 말 들려? 어? 우리 이때까지 잘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앞으로 계속 항암도 받고 수술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하지만 엄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날마다 대답 없는 엄마에게 말을 걸고 또 걸었습니다. 남편도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엄마의 간병을 도왔지만 저는 한시도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겠어. 장모님 곁에 내가 있을 테니까 가서 밥도 먹고 한숨이라도 좀 자. 어? 아니야, 싫어. 그러다 내가 없는 거 알고
엄마가 무서워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 겁도 많단 말이야. 나 엄마 옆에 계속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나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엄마 옆에만 있을 거야. 그러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강제로 식당으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아버진 이러다 저보다 큰일 나겠다고 당장 밥 안 먹으면 엄마 옆에 못 가게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저는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르게 계속 울며 억지로 밥을 먹었고요. 문희야,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까지 아프면 제일 속상해할 사람이 바로 네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치면 안 돼. 너희 엄마 성격 알지? 아마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 미안하다고 얼른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아버지 걱정처럼 엄만 제가 고생하는 게 그렇게나 미안했던 걸까요? 엄만 결국 그로부터 며칠 뒤 심정지가 왔고 저는 분주한 의료진의 처치 속에서도 끝까지 엄마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어릴 적에 엄마한테 맨날 삶은 돼지고기 냄새 난다고 엄마 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 나 그 말한 거 아직도 후회 중이야. 제발 나한테 사과할 기회를 줘. 제발 딱 한 번만, 딱 1분만이라도 엄마 손잡고 엄마랑 눈 마주보고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사과하고 싶어. 엄마, 엄마 미안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내내 잡고 있어도 미동이 없던 엄마의 손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였어요. 엄마는 아주 약하게 제 엄지손가락을 잡아주었어요. 마치 제 말을 다 듣고 있다는 듯이, 다 괜찮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삐 하는 경보음만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엄만 결국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아주시고선 세상과 작별을 고한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 속에서 울었고 제 옆에서 아버지와 남편 역시 저처럼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후 전 엄마의 빈소가 어떻게 차려지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엄마의 장례는 아버지와 남편이 애써준 덕분에 무사히 차려졌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괴로움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건 조문객도 다 떠난 늦은 밤 구석에 누워 쪽잠을 자던 남편 얼굴을 봤을 때였어요. 저는 기절한 듯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옆에 누워서 자고 먹고 도란도란 얘기한 건 첫애 낳았을 때 친정에서 몸조리했을 때였더라. 고마워. 그 마지막 기회도 당신 덕분이었어. 그렇게 엄마를 보내기엔 너무나 짧았던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 내내 시아버님도 가장 먼저 달려와 조문객 맞는 것도 도와주시고 제 아버지와 소주도 기울여 주셨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고요. 아, 문자 한 통만 딸랑 오긴 했네요. 사부인 소식 들었다. 너랑 우리 아들이 정신없을 건 알겠는데 네 시아버지까지 거기 가 있는 와중에 나까지 가면 귤반이를 누가 하겠니? 나까지 없으면 과일 다 썩는다. 그러니까 장례 끝나면 영호랑 네 시아버진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문자가 모친상을 겪은 며느리한테 할 말입니까? 저는 시모의 문자를 보고 몇 번이고 눈을 비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요. 아무리 사돈지간에 교류가 적었어도 사돈이기 전에 한 동네에 살던 사이였고 최소한 사람이라면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예의지 않나요? 감귤 걱정하기 전에 며느리 걱정부터 하는 게 사람돌이 아닌가요? 저는 분노에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장례 끝나면 집에 올 생각 말고 친정에서 푹 쉬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챙겨드리는 게 좋겠다면서요. 영호 너도 사돈 어른 옆에 당분간 있는 게 어떠니? 이럴 때수록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위로가 된다. 행여나 농사 걱정은 할 생각도 말고
지금은 몸과 마음 추스르는데 신경 쓰거라.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근데 지금 한창 감귤 따야 하는 시기인데 일손이 부족해서 어떡해요? 지금 감귤이 문제겠니? 사람이야 돈 주면 누구라도 쓸 수 있어. 난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지 그깟 감귤을 신경도 안 쓴다. 하지만 감귤 수확이 1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실 때까지만 친정에 머물다 곧바로 농사일을 도우러 갈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장례 끝나고 하룻밤 자고 곧바로 시댁에 가라고 해두었고요. 하지만 시모는 그새를 못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퍼붓더군요. 너 장례도 다 끝났는데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처가에서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장례 기간 내내 잠도 못 자고 고생했으면 됐지. 아휴, 우리 귀한 아들까지 고생시키네. 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옆에서 시모의 이야기를 듣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이 사람 바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저희 엄마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그 감귤 따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팔팔하구나. 그러면 너도 감귤 수확 거들러 와야지. 너 농사도 다 팽개치고 아주 살판 났구만. 3일장 다 치렀으면 당장 와서 일해. 저는 분한 마음에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일단 시모를 보고 제 마음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제가 시댁 때문에 들어서는 걸 기다렸다는 듯 제게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잡기야 물러가라. 어허, 잡기야 물러가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잡기라뇨? 시모는 그러더니 제 이마에 웬 부적까지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 오해 말거라. 이건 사부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며칠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행여나 수확철을 앞두고 원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1년 농사 다 망칠 순 없잖니? 제 뒤에 서 있던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깜짝 놀라 제 이마에 붙은 부적을 떼어버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사람 이마에 이런 걸 붙여요? 어딜 부정타게 부적에 손을 대?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야지. 그래야 맞는 거야.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머님 말씀 따라서 부정 안 타고 귀신 안 붙게 잘 행동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뭘 몰랐네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어머님. 저는 그 말만 남긴 채 시댁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뒤에서 뭐라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곧바로 제 뒤를 쫓아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설득해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모 말대로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려면 준비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댁은 감귤 수확으로 한창 바쁘던 때였어요. 시모도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감귤 선별을 하고 있더군요. 시모는 절 보고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넌 며칠 동안 어디 있었길래 이제야 나타나? 지금 다들 바쁜 거 안 보여? 앞으로 기대하라더니 네가 말한 게 이거냐? 아니요, 어머님.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그지? 너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면 얼른 가서 새참 좀 차려와라. 다들 귤 따느라 밥도 한 끼 못 먹었어. 시몬 이제야 집에 온 제게 앉으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곧바로 새참을 차려오라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밥상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상포를 덮어 시모에게 내어갔죠. 새참을 벌써 다 차렸어? 넌 이왕 하는 거 정성스럽게 좀 하지. 어디 보자. 뭘 차려왔는데? 뭐 포나마나 맛대가리는 없겠지만.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며 상포를 확 젖혔습니다. 그리곤 밥상에 차려진 어떤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새참은 시모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부적이었거든요. 시모는 깜짝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더군요. 어머님께 말 잘 듣는 며느리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부적 준비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제주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한테 특별히 받아온 부적이에요. 이거 물감이 아니고 피로 쓴 부적이에요, 어머님. 대, 대체 무슨 부적을 써온 거야? 부적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이렇게 못된 분이 아닐 텐데 혹시 어머니께 귀신이 붙었을까봐 못된 시어머니 정신 차리는 부적을 써왔어요. 어머님, 이걸 이마에 붙여야 효과가 좋대요. 물론 그 부적은 제가 애들 물감으로 대충 만든 부적이었어요. 저는 가짜 부적을 들고 시모 이마에 붙여야 한다며 쫓아갔고 시모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저는 순간 진짜 못된 것이 시모에게 붙어 있었나 의심할 정도로 시모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부적 붙이고 가셔야죠. 그대로 가면 못된 귀신한테 잡아먹히세요. 아휴, 저리 가. 저리 안 가? 피로 쓴 부적이 얼마나 무서운 부적인데. 시모는 결국 대문 너머로 도망쳤고 근처 밭에 있던 시부가 뛰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부에게 장례 중 시모에게서 받은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이때까지 제게 한 막말과 제 이마에 부적을 붙이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시부는 고개를 떨구며 제게 너무나 미안해하셨고요. 며느라,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네 시모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게 다 내 잘못 같구나. 어머님 살아계실 때라도 그 사람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난 어머니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어. 그 결과 너한테까지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내가 이제라도 바로 잡아보마.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시부는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더는 시댁에 있기가 힘들어 그러겠다고 했죠. 남편도 절 친정에 데려다 주며 어머니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연을 끊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친정에 머무르며 부디 시모의 그 못된 심성이 고쳐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만든 부적도 버리지 않고 내내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길 며칠 뒤 잠깐 밖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오시더군요. 아버진 다급한 목소리로 절 찾으셨어요. 문이야, 지금 밖에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급히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마을 입구로 나가보았어요. 입구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있더라고요. 저는 인파 맨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인가 기웃거렸는데 자세히 보니 시부와 시모가 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소금을 뿌리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 당신이 어디 그렇게 좋아하는 소금 실컷 맞아봐. 당신 며느리한테도 뿌리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걸음마다 소금을 뿌려댔지? 당신도 한번 맞아봐. 소금 맞는 사람 기분을 느껴보라고. 아유, 사람 살려. 이 사람이 왜 이래 대체? 날 절여서 죽이려는 거야? 아유, 사람 잡네. 사람 잡어. 내 아무리 생각해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당신한테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야. 에이 못된 귀신아. 당장 내 마누라한테 떨어져. 떨어지라고.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면서도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가 정말 소금을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그만하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쳤거든요. 시아버지가 시모를 정말 단단히 고치시려고 큰 마음을 먹으신 모양입니다. 그 소금 퇴마 사건 이후로 남편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시댁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 혼자 감귤밭을 관리할 수 없으니
밭에만 출근하며 일손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며 엄마의 국수집 일을 맡아서 하는 중이랍니다. 어릴 땐 엄마 몸에 밴 음식 냄새가 그렇게 싫었는데 제가 어느새 두 아이 엄마가 되어 종일 아이들 밥을 챙기다 보니 그때 엄마의 마음을 알 것도 같네요. 엄마 몸에 밴 음식 냄새가 모두 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제게 고기 냄새가 난다며 도망 다니곤 하지만 이 녀석들도 어른이 되어보면 알겠죠? 요 녀석들, 엄마가 고기 맛있게 삶느라 냄새가 조금 밴 건데 엄마를 피하면 되겠어? 이리 와, 엄마가 힘껏 안아줄 테니까. 아이, 엄마한테 계속 맛있는 냄새 나요. 우리 엄마 어디 가고 맛있는 국수가 대신 온 거예요. 전 아마도 엄마의 국수집을 물려받아 계속 장사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어울리는 건 눈칫밥 먹는 감귤밥 며느리가 아니라 작지만 엄마 냄새 가득한 이 가게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도 그런 제 결심을 지지해 주었고요. 잘 생각했어. 당신 그동안 농사 짓느라 고생 많았잖아. 아버지도 다신 당신한테 농사를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내가 미안해서 그동안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농사일 정리하고 가게를 도울까? 됐네요. 당신은 감귤밭에 있어야지. 당신이 농사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내가 잘 알아. 당신은 계속 아버님 도우면서 농사일해. 시모 사건 이후로 남편은 계속 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마음을 더 쓸까봐 시모 이야긴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내시는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모에 대해 물었죠. 그 어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셔? 그때 소금 맞고 엄청 힘들어 하셨잖아. 아, 엄마? 엄만 요즘 감귤밭에도 못 나오고 집에만 계셔. 집에 엄마 편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나마 당신이 있을 땐 당신이 챙겨드리기라도 했지. 엄만 그렇게 미신을 믿으면서 왜 엄마 챙겨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셨나 몰라.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동안 시모의 악행을 다 알아버렸고 시모는 사람들 보기 망신스러워 집 앞에도 잘 못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귀신 달라붙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아예 옆에 사람들까지 다 떼버리셨네. 그 부적 효과가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 말 나온 김에 묻는 건데 당신 그 부적은 정말 어디서 난 거야? 무슨 피로 그렸다고 하지 않았어? 뭐 진짜 무당이라도 만나고 온 거야? 아, 부적 그거? 그거 내가 그렸어. 어때? 나 부적 쓰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참에 직업 좀 바꿔봐. 남편은 제가 직접 부적을 만들었다는 말에 무척 황당해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시모 덕분으로 생각하려고요. 시모도 집에서 반성하셨다면 귀신보다 무서운 건 바로 옆에 사람도 믿지 못하는 본인이었다는 걸 아시는 날이 오겠죠? 혹여 시모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며느리로서 시모를 받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시할머님이 살아생전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얘 새아가 네 시어머니가 참 밉지? 하는 말마다 밉상이고 맨날 투덜거리기나 하고. 네? 아, 정 그냥 가끔은 너무 서운해요. 저도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난 가끔 죄책감이 든다. 20년도 더 전에 저지른 실수로 내가 내 며느리 지금까지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렇게 독해졌나 싶거든. 다 내 잘못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너도 네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만 하지 말거라. 내 며느리도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얼마나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다고. 다 내 잘못인 게지. 내 잘못인 게야. 시할머님은 본인이 시모를 믿어주지 못해
저렇게 변해버린 것 같다고 몹시 속상해 하셨어요. 사실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면서요. 저는 할머님의 말씀과 그때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잖아요. 아직까지 시모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작은 공간 하나는 남겨두려고 합니다. 시모가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네올 때 받아줄 마음 한켠이요. 부디 그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감귤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새하얀 감귤꽃이 어찌나 예쁜지 알고 계신가요? 올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났으면 좋겠네요. 전 여기 제주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